좀 머니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암과 스트레스 관계인데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암을 발생시키는가 하는 그거를 의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제가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좀 알아서 얘를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우리가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되새기면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암 발생, 암과 스트레스의 관계.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또 이 스트레스를 결국은 이제 관리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으신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는 것들을, 저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면은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그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죠. 스트레스를 없앨 때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죠.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팽팽하게 재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꽉 옥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힘을, 외부 영향으로 어떤 힘이 어떤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든 힘이 가해 오면은 나는 이것을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 내부관에서 힘이 또 막 긴장을 하면서 더 이상 더 작아지지 않게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 팽팽하게 재다라는 그게 스트레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푼다, 주어에 있는 것을 긴장을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긴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의학적 질병과 맨 처음 관련시켜서 연구한 사람이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 있는 내분비학자인 한스 휴고 브루노셀리라는 그런 박사인데, 그 사람이 1946년 쥐를 이용해서 신체 생리학적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하니까 오히려 쥐가 건강해지는 걸 봤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서 어떤 반응은 굉장히 얘한테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1 스트레스, 2 스트레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5가지 스트레스를 실험을 했다고 하면은 1, 2 스트레스는 얘가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3, 4, 5 스트레스는 얘가 완전히 말라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신체 생리학적으로도 질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스트레스를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적당한 긴장감이 우리한테 활력을 주는 거면은, 좋은 영향을 주는 거면은 유스트레스라고 그러고, 그 스트레스가 나를 침체시키고 긴장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면은 그거는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적당하게, 시험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안 하죠. 대부분. 그렇죠? 진짜 천재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진짜 0.01%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사실 저도 항상 벼락치기가 공부였었거든요. 네, 공부 안 합니다.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험은 우리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되면은 또 마이너스가 되겠지만은, 적당한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잘 이용해서 삶의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이제 심리적인, 사회적인 집단 적응을 못하고 좌절하고 업무 부담이 있는 거라든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생체 바이오 리듬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습관도 깨지고, 어떤 소음이 들리면은 그 소음을 그냥 이 사람은 2층에서는 3시부터 5시까지는 애들이 좀 노는구나, 이거를 좀 인정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냥 이제 그게 계속 신경이 쓰게 되면 이제 대판 싸움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소통을 해가지고, 그 실험도 있었어요. 이 소음 2층하고 그 위층하고 그 집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조금 애들이 놀겠다, 뭐 양해를 하고, 그렇다고 애들을 마구 뛰어노는 게 아니라 얘들아 밑에 계시니까 좀 살살 걷자 해가지고 그 시간, 그 다음에 아침 저녁 시간은 절대로 뛰지 않게 하고, 이렇게 양해를 하니까 오히려 두 집안이 더 친해지고, 약간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웃 사촌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좋은 뉴스로 좀 나오는 걸 봤는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에 성격적인 원인, 내가 좀 강박증이 있다, 열등감이 있다, 예민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 증상으로는 우리가 보통 뭐 잘 알지 못하게 내가 몸이 무겁다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두통이나 집중을 못하거나 그냥 몸이 빡빡하게 어깨가 막 굳어있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면증이나 성욕 감퇴나 우울증.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는 게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요즘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쉽게 나온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암으로 발전되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병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농담으로도 이런 말 합니다. 야, 네가 스트레스 줘가지고 내가 안 걸리겠다, 야. 뭐 약간 좀 농담으로 그러는 거 예전에 할 때가 있으셨죠? 그런 농담이 사실은 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치명적으로 되는지를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중간에 차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암으로부터 더 전이가 안 되고 더 암을 줄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말로는 긴장입니다. 긴장. 이 긴장이 지속되었을 때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긴장이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긴장이 오면은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교감신경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화가 확 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 몸이 긴장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긴장을 줘서 어떤 상황의, 근데 이 긴장을 하는 게 아까 그랬죠. 이게 터트리지 않으려고, 이 긴장이 내 몸을 더 이상 쭈그러들고 터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 긴장이 나한테는 방어적인 거지만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긴장을 줘서 어떤 상황에 위협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하도록 내 스스로가 지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면으로는 방어기전인데, 우리가 이거를 항상 긴장해 있으면 독이 되는 거죠. 이걸 풀 때를 알고 가질 때를 알고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갖게 되면은 부신이 뭐냐? 거기 지금 뒤에 그림 보이죠? 콩팥이 있고요. 콩팥, 이 콩팥이 강낭콩처럼 두 개 생긴 겁니다. 강낭콩 그 위에 우리 폐, 뇌 그런 것처럼 보이는 쪼글쪼글한 게 있죠? 그게 부신입니다. 부신을 단면을 보면은 그 옆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에가 그 부신이 생긴 걸 보일 겁니다. 여기 동그란 거 안에 잘나는 단면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올리는 게 바로 이 부신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갖게 되면은 부신에서 가장 먼저 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올라간과 동시에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코티졸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코티졸 호르몬이 몸에 돌기 시작하면은 혈당이 몸에서 막 분비가 됩니다. 혈당이 뭐로? 코티졸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몸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근육 내에 당이 충전되게 됩니다. 근육에 당이 빵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근육에 당이 충전되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충전되게 되는데, 즉 교감신경은 팔, 다리로 피가 가게 되고 몸에는 피가 덜 가게 됩니다. 이 근육이
이 팔다리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팔다리로 피가 많이 가게 되고 몸 안에는 피가 그만큼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은 소화 안 된다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피가 밥 먹고 난 뒤에는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볍게만 하셔야지 막 산에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이거 저기 토하거나 체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팔다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다리로 피가 가게 되는 것은 에프레프린, 아드레날 호르몬이 되겠고 몸에 피가 덜 가게 해서 몸의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하는데 이 에피네프린을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막 충전되면 사람이 막 흥분하고 긴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몸에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고 그 교감신경은 몸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막 올려줍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은 콜티졸이라고 당을 올리는 그 콜티졸이 동시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콜티졸이라는 당은 몸 여기보다는 근육으로 피를 막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몸에는 피가 덜 가게 되고 이 몸의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주는 그 반대급부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기도 하셨겠지만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막 올라가는 거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그거의 반대급부가 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신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결국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몸의 혈당을 콜티졸로 인해서 몸의 혈당을 올려주게 되어 팔다리에 에너지가 가도록 해서 이 몸이 이렇게 옥죄는 긴장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긴장을 주는 것도 사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교감신경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긴장을 하게 되면은 그 긴장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과 콜티졸, 당을 올리는 콜티졸이 나오게 되고 이 콜티졸은 근육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팔다리, 사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계속 긴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낯선 사람이 다가왔거나 어떤 위협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서 내가 어떤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긴장 상태는 팔다리에 피가 가게 되고 몸에 피가 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가 있습니까? 폐가 있고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폐에 에너지가 못 가게 되면은 폐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장에 에너지가 못 가게 되면은 장의 소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렙틴 호르몬이라고 있거든요. 이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렙틴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먹는 것도 싫어지게 만들고 또 이 렙틴 호르몬 외에도 이 몸 안에 호르몬이 산소가 적게 되면은 입안의 침샘이라든가 소화액도 분비가 안 돼서 소화도 안 되게 되고 또한 중요한 멜라토닌도 억제를 시켜서 부교감 신경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전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적어지면은 여러분들 불면증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다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몸이 긴장하게 되면은 부신에서 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간 동시에 콜티졸이라는 당을 높여주는 그런 호르몬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긴장,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 콜티졸은 어디로 가느냐? 근육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당을 올려주는. 그러면은 팔과 다리 쪽, 사지 쪽으로 근육이 많이 가게, 이 에너지가 많이 가게 되면은 이 몸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장에서 어떤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고 폐에서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곳으로 산소가 적게 가게 되고 거기에 활동이 그만큼 이쪽에 많아지는 대신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몸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몸이 좀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두통이 생기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뭔가 침체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대급부로서 여기는 긴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들을 못 받기 때문에 폐라든가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조금 약간은 이해가 되시죠? 조금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긴장하게 된다는 게 스트레스가 받게 된다는 게 결국은 이런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고 진짜로 우리가 몸 안에서 자율신경 있지 않습니까? 소화되고 심장이 움직여야 되고 폐가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긴장하게 되면 그만큼 안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긴장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시키는 기전을 지금 조금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멜라토닌이 없애시키는 멜라토닌은 여러분들 잠자는데 그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멜라토닌도 억제되니까 불면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심하시면은. 그래서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어떤 잠깐 싸우거나 잠깐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오면 좋은데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받고 매일매일 내가 긴장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 현대 생활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회사 나가게 되면 윗사람하고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또 아랫사람, 요즘은 아랫사람도 눈치 보게 됩니다. 아랫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집안에서는 남편과 아내, 가족끼리 서로 말다툼을 생긴다든지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은 가족과의 또 어떤 불화는 또 이 마음에 큰 남보다 더 큰 상처를 어떤 때는 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은 교감과 부교감이 5대5로 이렇게 평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 비율이 무너져서 6대4가 되거나 7대3이 되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9대1까지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게 다 정지된 상태, 굳어버린 상태. 그러면 먹는 족족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되고 숨도 막 가슴이 답답해서 나 숨도 못 쉬겠어요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하게 되니까 이 속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 그 불균형이 점점 장기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감과 부교감 신경 불균형이 계속 장기화돼 버리면 결국 소화액이 안 나오고 그러면 장에서 영양 흡수되는 게 전체적으로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신경 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못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밥 먹다가 신경 쓰는 얘기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된다 하면서 한 번씩 토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부교감신경이 그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음식을 먹더라도 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는 영양소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장은 폐는 점점 더 기운을 잃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교감신경만 계속 장기간 쓰게 되면은 잘 때도 각성 효과가 남아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김영업님하고 저하고 낮에 무슨 오해되는 아주 안 좋은 우리 원래 그냥 잘 알고 친한 사이인데도 뭐가 틀어져서 안 좋은 소리 했다고 쳐요. 좀 세게 싸웠어. 이 사람 내가 지금 다시는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몸이 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그 호르몬이 남아 있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없었지만은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나는 김영욱님이 진짜로 믿지만은 내가 자기 위해서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저분을 용서해야 됩니다. 저분이 이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려고. 아유 뭐 나도 그럴 때가 있겠지. 저 사람도 어떻게 다른 면이 어떻게 봐서 오해가 생겼겠지.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한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지 내 몸이 긴장을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로.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용서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뭐 우리가 이틀 뭐 잠 못 자도 벼락 공부하고 이틀 잠 못 자도 뭐 그 2, 3일 뒤에 푹 자고 나면 또 금방 깨는데 요즘은 진짜 잠을 2-3시간 만이라도 적게 자면은 피로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나이에 따라서 제가 회복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다 마찬가지로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영욱 씨랑 오해가 생겼다면 풀고 그날 일을 풀고 잠을 잘 자는 게 저한테 이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믿지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진짜로 용서해야 된다. 가짜로 그냥 안 되면은 이렇게 할 때 아유 그래 내가 자야 되니까 저 사람 조금만 10%만 용서하자. 그러면 우리가 10%라도 자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왜냐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억제해 놨기 때문에 이 아까 각성 효과가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은 그게 멜라토닌을 억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 오는 호르몬을 억제하게 되니까 잠이 쉽게 들지 못하고 결국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니까 에너지가 충전을 못하고 에너지가 흡수를 잘 못하니까 그 다음날 에너지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왜 또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결국 내 손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이 우리가 보통 7시간 잠을 자야 되는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됩니까? 잠을 자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잠을 자고 일해야죠. 일을 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까? 잠을 자야 일을 하는 겁니까? 잠을 자야 일합니다. 근데 사실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잠을 자는 게 아닐까요? 물론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건 있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17시간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 시간을 잘 자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스트레스 관리 불면증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나중에 그거 한번 그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고 그 다음날 또 에너지가 없으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형만 되고 에너지 생산형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에너지가. 그러니까 기운이 점점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러면은 부신이 어떤 건지 아시죠? 콩팥 위에 조그만 거. 부신이 전체적으로 피로해져서 부신 기능의 저하로 빠지게 되면은 부신의 원래 기능은 이런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지만 원래 기능은 얘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콩팥에 붙어 있죠. 그 붙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기능은 콩팥에 일하는 거를 조절해주고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호르몬 작용은 둘째 기능이에요. 왜냐면 호르몬은 다른 데서도 그거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또 해야 되는데 이 원래 부신의 기능은 그게 AD 레날이죠. 레날이 뭐냐면 콩팥이거든요. 신장이거든요. AD가 뭐냐? 콩팥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이 부신입니다. 부가 신장. 부차적인 신장, 그렇죠? 제가 좀 말을 만들었지만은 이 부신이라는 거는 신장, 이 콩팥의 일을 도와주는 게 부신이에요, 사실은. 원래 부신의 일은 원래 기능은 콩팥 보조 역할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건데 부신 기능이 점점 피로하게 되고 기능 저하로 빠지게 되면은 콩팥 보조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콩팥이 기능을 잃게 되죠. 자꾸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콩팥이 조금씩 망가지게 되고 콩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간에서 해독작용하고 남은 쓰레기 같은 피에 남은 쓰레기 해독작용한 거를 콩팥으로 보냅니다. 그럼 콩팥이 피를 걸러서 독소를 빼나갑니다. 오줌이 독소를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은 콩팥이 하는 일은 탁한 나쁜 피를 걸러서 깨끗한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조금씩 망가지게 되면 피가 탁해지고 오염물질이 몸 안에 점점 축적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점점 남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씩 와가는 거니까 조금씩 머리로 상상을 하십시오. 장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나 이런 데서 장세포가 생성이 되질 않습니다. 장이 약해지면 아까 근육으로만 가고 몸 안에 장이나 폐 같은데 기능이 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 같은 경우는 소장이나 이런 데서 장세포가 생성되지 않고 노화세포가 점점 많아져서 장 누수 증후군이 생깁니다. 장 누수 증후군이 뭐냐? 장이 새는 거예요. 그럼 장이 뽕 하고 천국에 나서 구멍이 떨어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조금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세요. 파란색이 건강한 장벽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노화되는 거예요. 장벽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해가지고 셀구멍이 없죠. 그러면 거기 그 돌기 있지 않습니까? 돌기가 여기 몸 안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쁜 것들은 쫙쫙 밀어서 대장으로 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누수가 생겨요. 틈이 벌어지고 노화가 넘어와가지고 누수가 생겨버리면은 이 나쁜 미생물이나 글루텐이나 독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돌면서 나쁜 거를 잃게 되고 독소가 되고 만성염증이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 안에 오염물질이 안 생기게 탄탄하게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장 누수 증후군이라서 장의 누수, 우리가 뭐 누수도 안 해서 구멍이 생겨서 물이 쫄쫄쫄 새는 것처럼 우리가 뭐 복벽으로 이렇게 그런 장 소화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의 세포들, 그 돌기들 사이가 조금 느슨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탄탄하면은 이런 나쁜 것들을 튕겨내는데 이 벽이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 사이로 나쁜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그런 것들이 혈관으로 나쁜 게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몸 안에 독소가 그만큼 쌓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장 같은 경우는 소장이나 이런 데서 장세포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로 자꾸 대처가 돼야 돼요. 세포가 3달마다 변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지금 이렇게 우리 몸이 제 몸 같지만은 3달 전에 제가 아닙니다. 3달마다 모든 세포가 다 바뀝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것들이. 그래서 노화세포가 점점 많아져서 새로운 세포가 피분 때문에 생기지 않으니까 새로운 세포가 안 생기니까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장 누수 증후군은 다른 어떤 영양에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부신이 약해지면서 피가 또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콩팥이 제대로 나쁜 것들을 걸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걸러지고 피에 남게 되면 결국은 또 청소기관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하수구 청소기관이 뭡니까? 콩팥 말고 간 말고 임파선이죠. 임파선이 하수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혈액이 상수도면은 임파선은 하수 처리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는 이 방어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콩팥만도 아니고 간만도 아니고 임파선 온몸에 이렇게 곳곳에 중요한 곳에 있는 그 임파선이 또한 독소를 걸러내고 이제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나쁜 것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면역이라고 부르려면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방어 기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신이 약해지면서 콩팥 기능이 약해지고 피가 탁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임파선에서 해야 될 일이 결국은 많아집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보다 콩팥에서 못한 일을 또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임파선이 결국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림프에서 정화가 잘 되지 않고 나쁜 균들이나 오염물질들이 림프를 돌아다니면서 피부에 쌓여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 알레르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선을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뭐 오랜만에 고등어를 먹었더니 갑자기 두드러기가 안 난다. 그거는 몸에서 고등어가 다 100%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거는 조금 뭐 나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몸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몸은 그걸 독소로 나 이거 들어오니까 못 살겠다 하고 지금 막 그냥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림프가 정화되지 않고 나쁜 균들이나 오염물질들이 림프를 돌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오염된 것들이 피부 밑에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알레르기라는 겁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이상 반응이에요. 정상 반응이 아니라 이상한 반응이에요. 항상 나타나지도 않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나타나면은 몸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 3년에 한 번씩 알레르기 나타나는 거 가지고 내가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알레르기가 한두 달 새에 자주 일어나고 이러면은 내가 뭔가 밸런스가 깨지고 있다 이런 거를 감을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두드러기가 생겼다면은 오염물질이 있다는 표시가 되겠고 림프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결국은 균이 많이 들어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림프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몇 번 설명하고 다른 선생님도 많이 설명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호흡기 부분 그 몸 중심 중간에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그게 다 림프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목 주위에 림프가 많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여기 복부 주위 있지 않습니까? 장 주위 그런 쪽으로 많고 그 겨드랑이 림프절, 가슴 림프절 이런 림프절들은 물론 이제 그 유방도 그거 하겠지만은 이쪽은 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 안은 우리가 바깥하고 바로 통과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 주위에 갖가지 편도선, 후두, 여러 가지 그런 림파선들이 여기 한가득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림파선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찰 초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호흡기. 그래서 폐에 림프가 많고요. 또 입으로 들어가는 균으로 인해서 목 주위나 경부 쪽에, 그 다음에 장 쪽에 림파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피부 밑에도 림파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가 우리가 여기로만 숨 쉬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물이 흡수되고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도 흡수되고 이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부에도 림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부가 피로하게 되면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씩 점점 침범을 받게 되고 이렇게 침범을 받게 되면은 이상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폐 쪽을 침범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비염이 생깁니다. 비염이 생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기관지염이 생기고 기관지염이 생기는 걸 또 방치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천식이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장을 침범하게 되면은 오염물질이 많아져서 장세포가 일은 많아지고 쉬지는 못하고 또 장세포가 생성도 적어지고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오염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이 재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장에 구멍이 생기는 장누수증후군, 아까 그림 봤죠? 장누수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독성들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알레르기 대장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비가 왔다가 어떤 때는 조금 별거 먹지도 않았는데 막 줄줄줄 그냥 설사를 했다가 이러한 과민성 대장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장이 좀 많이 약해졌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피부 바로 밑에 있는 림프가 있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안 되면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같은 게 점점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염만 있던 게 나중에 피부 알러지도 생기고 또 나중에 과민성 대장염이 생겼다면은 이러한 오염물질이 폐와 장과 피부 이런 세 군데에 다 퍼져 있다는 뜻이 되고 이러한 림프절에 오염된 림프가 결국 워낙 많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병력들이 모자라게 됩니다. 네. 병력들이 모자라게 되면은 결국은 암세포한테 지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 발현이 되면은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자연 살상세포가 림파선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이 세포들이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옛날부터 여러분들 만나면 말씀드리는데 여기 우리 세계 인구가 60억인가요? 80억인가요?
한때 70억. 70억인가요? 한때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공평한 게 이 70억 인구한테 매일 암세포가 5천 개씩 생깁니다. 통계적으로. 안 생기는 산에서 혼자 뭐죠? 명상하는 그 스님 같은 경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똥오 좀 나오는 분이라면 다 암세포가 생깁니다. 5천 개, 평균 5천 개씩 매일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내가 조절을 잘하고 뉴스타트 잘 하시면은 그 5천 개는 그냥 1시간만 잠 잘 자고 일어나도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된 물질이 임파선이나 몸 안에 축적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5천 개는 아무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은 암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들어와서 암이 생기는 기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관에서는 하루에 5천 개씩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을 죽일 수 있는 자연살상, 내추럴 킬러셀, 자연살상 세포와 백혈구, 림프세포들이 많지만은 워낙 림프가 오염물질이 많게 되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병력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병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암세포가 결국은 증식을 일으키게 되고, 현미경적으로 우리가 이 암세포 증식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폐가 나빠지면은 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산소 공급을 하는 거죠. 폐가 3분 동안 숨을 못 쉬면은 우리 뇌가 죽게 되고 몸 안의 세포들이 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나빠지기 때문에 산소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내 몸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산소가 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저희 집안은 심장이 좀 약합니다. 우리 조부모님 엄마 쪽, 아버지 쪽 전부 다 심장 마비나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반순 이렇게 돼가지고 심장 쪽이 많이 다 약하셔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집안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산소가 결국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가장 취약한 곳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 피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적어지면 영양분도 적어지게 되고, 그 산소가 적은 환경이 계속 돼버리면은 그 중에 산소가 적어지면은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느냐? 산소를 받았을 때 자연적으로 증식하고 자연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발전돼 나가야 되는데, 산소가 없는 일이 되다 보면은 산소가 없는 곳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산소가 없는 곳에 적응하게 된 세포 변이가 그러니까 다른 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그 변이가 일으키는 게 결국은 DNA가 무산소에도 잘 자라게 되고 적응하게 되는 그러한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뭡니까? 결국은 이게 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DNA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이렇게 되고, 돌연변이가 이렇게 되게 되면 암세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누적되게 되면은 암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어떤 것들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5년 만에, 10년 만에, 30년 만에 딱 점처럼 되던 게 참깨처럼 되고, 참깨처럼 되는 게 콩처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 눈에 발견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에 있는 자연살상세포, 내추럴 킬러셀이 암세포를 죽여야 증식이 안 되는데, 그걸 없애는 힘이 자연살상, 내추럴 킬러셀의 힘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 암세포는 증식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점점 증식할 때 암세포가 이용하는 에너지가 포도당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죠. 정상세포의 O2 위에 보이십니까? 정상세포 여기에 O2 동그라미 그려져 있죠? 그리고 정상세포에서도 O2가 이렇게 없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상세포에서도 O2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고요. 옆에 에너지 생성이라는 건 결국은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고 증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옆에 O2가 없을 때는 다른 기전으로 에너지가 일단은 에너지는 있어야 되니까요.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ATP라는 열을 내는 그러한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전을 이뤄서 항상 그것이 열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암세포 보세요. 산소가 적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산소가 적은 환경이 되면은 저쪽 포도당이 어떻게 되냐면은 락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젖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젖산이 암세포는 젖산이 많은 환경이 되니까 젖산이 뭡니까? 산입니다. 산이 많이 산화가 몸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산화 물질 하죠. 그게 항암제들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산화가 된다는 거는 산소가 적게 되고 산소가 적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돌연변이 일어난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비타민 C가 항산화 물질이다, 뭐 슈퍼푸드 항산화 물질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암을 결국은 항암제, 항암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쭉 지금 제가 얘기해오던 기전을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런 기전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스트레스가 우리를 암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산소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ATP라는 정상적으로 열을 내는 기전을 만들어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열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근데 암세포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자꾸 없어지면은 우리가 이쪽 기전 포도당이 락테이트라는 산화되는 과정으로 맞게, 왜냐하면 에너지는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자꾸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빨리 차단을 해서 산소가 많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폐가 나빠지기 때문에 산소가 적게 들어가고 취약한 곳에 산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가 적은 환경이 계속되면은 세포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무산소 상황에서도 세포들이 적응하게 되면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산화가 되면은 이렇게 포도당이 에너지가 젖산으로 되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면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당이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것이 결국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곤할 때 결국은 여러분이 피곤하다. 그 피곤하기 때문에 내 몸이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적당한 피로는 우리를 풀어지게 하는데 과도한 피로라든가 스트레스는 오히려 몸을 긴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만성 부신 피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피로가 결국은 누적되는 것은 아까 부신, 만성적으로 부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만성 부신 피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절로 달달한 케이크가 먹고 싶어 하죠. 왜냐면은 몸 안에 저산소증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저절로 그 단계 당기는 게 결국은 나쁜 거를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이렇게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긴장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운동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큰 숨을 쉰다든지 뭔가 여러분들이 산소를 많이 긴장을 풀고 산소를 많이 하게 되는, 또 잠도 잠을 먼저 자고 일을 하고 잠을 먼저 자고 일을 하면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달달한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것들이 심해지면은 결국은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당을 자꾸만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가지고 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젖산이 많아지는, 아까 그 젖산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몸이 산성화가 되면서 열이 에너지만 발생하고 ATP는 열도 만들어냅니다. 이쪽에 정상세포 ATP는 에너지원이지만 열도, 몸의 열도 36.5도, 36.78도를 만들어내는 그 열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ATP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이 젖산은 에너지만 되는 것이지, 저산소증에서 에너지만 되는 것이지 열 자체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은 암이 체온이 낮은 상황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분들이 암이 호발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하려면은 햇빛도 자주 쐬이고 운동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몸이 차가운 분들이 암이 후발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달달한 음식을 자꾸 먹는 것은 암을 키우는 기전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스트레스 시 몸에서 암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살짝 보면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아까 렙틴이라고 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수면을 멜라토닌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도 쉽게 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에너지 흡수와 충전을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류 정화하는 콩팥의 보조 역할인 부신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부신 피로 증후군이 되고 부신의 피로로 피가 탁해지고 림프의 오염 물질이 많아지면은 자연 살상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나 림프 세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하루에 5,000개 정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림프 세포들이 하는 일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이 5,000개 정도도 힘들게 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정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조금씩 누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시 몸에 암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것을 자꾸 더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이 되고 암세포는 왜냐하면 포도당을 먹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림프 오염 시에 일어나는 질환을 다시 한번 보면은 폐에 찌꺼기가 물러지지 못하면은 산소 공급이 그만큼 덜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염이나 기관지염이나 손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장에 침범이 되면은 장에 구멍 뻥 뚫어지는 구멍이 아닙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벌어지는 구구멍이 생기면서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독소 같은 것들이 몸 안에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고 피부에도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같은 그러한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어떻게 암으로 가느냐를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신에 있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됨으로써 콜티졸이 올라가고 저산소증, 폐라든가 장이라든가 피부라든가 그런데 임파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못하게 되고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기관에 산소가 적게 되고 산소가 적게 되면은 유전자가 산소가 적은 환경에 변이를 일으키면서 나쁜 것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중간 어디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뉴스타트에 있습니다. 뉴스타트에 소화 잘 되는 음식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푸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도 긴장을 푸시고 몸적으로도 긴장을 푸시고 영적으로도 긴장을 푸시고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시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있는 암까지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상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저녁 강의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주님, 저희가 원치 않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희의 몸이 긴장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저희의 몸에 암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약해서 저희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어떤 때는 막혀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천연계를 즐기면서 그러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